세상에는 편견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향한 서구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프랑스의 한 기자가 한국을 증오하며 날아왔다가 사랑하며 돌아간 이야기.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세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알려주자.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정받았다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샬롯 베르나르입니다. 파리의 한 신문사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편집국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부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샬롯, 한국 취재건 어떻게 생각해? 순간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나라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실직시킨 나라에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마리는 30년간 푸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면서 공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아버지의 좌절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지. 부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서구를 위협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장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샬롯, 한국 가기 싫어하는 거 이해해. 여전히 조립공장 수준이니까. 그의 말이 제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 결정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부장님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항공료 예약됐어. 내일 떠나. 비행기표를 받아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서 한국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 증명해내겠다고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한국에 가게 됐어요. 그 나라에. 왜? 기사 쓰러 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빠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올게요.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짐을 싸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요. 제 노트북에 첫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를 속이고 있다. 이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복수의 취재였죠.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진실을 위한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그들의 허상에 속지 않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미 비판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쩍거리지만 속은 허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먼저 당황했습니다. AI 통역기가 제 프랑스어를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바꿔주더군요. 심사관이 영어로 묻기 전에 이미 제 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방문 목적이 취재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야인가요? 생체 인증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문 인식부터 얼굴 스캔까지 10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유럽에서 경험했던 복잡한 절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안내 시설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동시에 표시되는데 번역 품질이 완벽했습니다. 기계 번역 특유의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돈 들여서 겉멋만 부린 거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교통편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당황했어요. 리무진 버스와 지하철 환승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안내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시간을 재봤습니다.
안내된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이를 확인하려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오차가 1분도 안 났습니다.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과정도 신기했어요.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하나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니요. 요금도 자동으로 최적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해야 하나? 잠깐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건 선진국이면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더 눈에 띄었어요.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부터 양쪽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타는 사람이 나중에. 당연한 원칙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일이죠.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인데도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길을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한국 교통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설만으로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요?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시설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시민의 질서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모르게 메모장을 꺼내 적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질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이 모든 게 정말 거칠애일 뿐일까요? 가슴 한편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선진국이면 당연한 거라고,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에요. 외교부 세미나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포장된 내용 없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단에 오른 남자가 말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북유럽 담당 박재현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독일 참석자의 질문에 완벽한 독일어로 답변하더니 프랑스 대표단에게는 자연스러운 프랑스어로 설명했거든요. 언어만 잘하면 뭐하나?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점점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북유럽의 협력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실제 프로젝트 결과와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이었습니다. 덴마크와의 에너지 협력, 노르웨이와의 해양 기술 개발, 스웨덴과의 복지 시스템 연구까지. 더 놀라운 건 모든 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했다는 점이에요. 추상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결국 강대국 눈치를 보는 국가 아닌가요?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박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과거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주도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목소리를 세계가 듣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정책들이 유엔에서 채택되고 우리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 태양광 프로젝트, 동남아시아 디지털 정부 구축 지원, 중남미 의료 시스템 개선 사업까지. 이 모든 게 정말 한국이 주도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여기 계신 독일 대표님도 작년 베를린 회의에서 직접 보셨죠? 독일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박재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힘의 과시는 갈등을 부르고 신뢰의 구조는 전쟁을 억제한다. 이게 한국의 외교 철학입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모든 질문에 그는 데이터와 사례로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추상적인 답변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휴식 시간에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사람, 원래 의사였다고 들었어요. 의사가 외교관이 됐다고요? 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외교부로 왔답니다. 현장 경험이 남다르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현장의 무게가 담겨 있었던 이유를요. 제 노트북을 열어 기사 초안을 봤습니다. 한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를 속이고 있다는 첫 문장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아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박재현이라는 남자 앞에서 제 논리가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수진 국장을 만났습니다. 42세의 당당한 여성이었어요. 첫 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샬롯 기자님이시군요. 어제 세미나에서 날카로운 질문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쓰신다고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실 건가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사실을 보여드리죠. 한수진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대시보드가 나타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현황, 교통 상황, 재난 대응 상태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정부 통합 상황판입니다. 행정, 보건, 재난 관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다른 선진국도. 잠깐요. 한수진이 제 말을 자르며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을 산업국가로만 보신다면 20년 전 보고서를 읽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AI 의료 진단 정확도, 디지털 정부 서비스 만족도, 재난 대응 시간 단축률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한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내에 전국 병원 현황을 파악하고 최적 경로를 안내해요.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대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응급차 위치, 병원 응급실 현황, 수술실 가용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인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한수진이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소아병원에서 수술하는 로봇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 로봇은 한국에서 개발된 겁니다. 아이들의 작은 심장을 수술할 때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함을 제공해요. 화면 속 아이의 밝은 미소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어느 마을의 영상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국이 무상으로 지원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 마을 아이들이 이제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왜 무상으로 지원하나요?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죠. 한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이 오래갑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외교관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기술과 인간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캐나다 참석자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통합 시스템은 저희도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준비해온 비판 논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질문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한수진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 앞에서 제가 얼마나 준비 부족이었는지를요. 노트북 화면의 첫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그 문장을 지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5장. 리셉션. 체면과 생명 사이. 저녁 리셉션장은 화려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 채 어정쩡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재현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브리핑은 어떠셨나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물론이죠. 충분히 보시고 판단하세요. 그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 싶었거든요. 웨이터가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와 서양 요리가 조화롭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새우 요리 드셔보세요. 제주도 특산품이에요. 박재현의 권유에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조금만 맛을 봤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영향력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목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재현이 제 얼굴색 변화를 즉시 알아챘어요. 알레르기. 해산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박재현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었어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외교관들 앞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었거든요. 옷을 좀 느슨하게 해드려야 해요. 기도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박재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 재킷 단추를 풀고 셔츠 윗부분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시선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 어디 있나요? 응급 키트도 필요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박재현은 제 맥박을 재면서 계속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그때 누군가 사진을 찍는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여러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진은. 다른 외교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재현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제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병원 연락하셨나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5분 내에 도착합니다. 제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박재현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 덕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대응이 잘 됐네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응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초기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몇 분이 모든 걸 갈랐어요. 담당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박재현은 체면이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진짜 원칙이 있다는 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리셉션장에서 찍힌 사진들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게 부차적이라는 그의 철학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의료진이 제 정보를 즉시 확인했어요. 여권 번호만 입력했는데 알레르기 이력, 복용 중인 약물, 혈액형까지 모든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제 의료 정보를 알고 있나요?
입국 시 작성하신 건강신고서가 의료망과 연동되어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담당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좋은 의미로요. 지금 서울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실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 왔어요. 간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지도 위에 병원들이 표시되어 있고 각각의 응급실 상황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여유,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포화 상태예요. 응급차가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체계였습니다. 병원 통합센터를 견학할 기회가 생겼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에요. 의료진이 환자를 보기 전에 이미 필요한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거든요. 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응급차 위치, 병상 현황, 수술실 스케줄까지. 응급 상황에서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비판하려 했던 거칠애가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안전망이었던 거죠. 함께 온 외교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통합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독일 대표의 말이었어요. 우리도 개별 병원 차원에서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국 단위로 연결된 건 없어요. 캐나다 참석자도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평시 인프라가 유사시 억제력이 되는군요.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요. 핸드폰을 꺼내 기사 초안을 봤습니다. 한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를 속이고 있다는 첫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녹음기를 켜고 메모를 남겼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 안전망이다. 평상시에 구축해둔 인프라가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박재현이 어제 리셉션에서 보여준 행동도 같은 맥락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의료 지식, 응급 대응 프로토콜, 그리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까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라. 그게 제가 새롭게 발견한 한국이었어요. 호텔에 돌아와 인터넷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리셉션에서 찍힌 사진들이 SNS에 퍼져 있었거든요. 한국 외교관, 서양 여기자, 옷 벗기다 포착. 밀실에서 벌어진 은밀한 접촉. 악의적인 제목들이 달린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사진만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재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인터넷 기사 봤어요. 저는 괜찮은데. 당신이 더 걱정되네요. 저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외교부에서 해명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외교부로 갔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상급자와 박재현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분명하지만 여론이 문제야. SNS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그래도 잘못한 건 없습니다. 박재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외교관의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잖아. 해명 성명을 내는 게 어떨까?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요. 그런데 사진만 보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명을 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면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의 당사자로서 증언하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박재현 과장이 제게 한 건 응급처치였습니다. 의료진도 확인해줬어요. 초기 대응이 완벽했다고요. 하지만 사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럼 사실을 말해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분은 체면이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박재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기자로서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일어난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록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벗긴 건 제 옷이 아니라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제 편견이었어요. 박재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원칙적이고 인간적인지 몰랐거든요. 상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샬롯 기자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생명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도 보게 됐고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만 말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 후 박재현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진실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요. 그날 밤 기사를 썼어요.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루머는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남을 겁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바꿨어요. 한국,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 내용도 처음 계획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비판 기사가 아니라 경험담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값싸고 화려한 거치레로 포장된 나라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다.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3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리시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딸아, 어땠니? 아빠, 저 완전히 틀렸어요. 차 안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인천공항에서의 첫 충격부터 박재현과의 만남, 한수진 국장의 브리핑, 그리고 응급 상황까지. 그래서 그 남자가 너를 구해준 거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들이 보여준 건 값싼 노동이 아니라 값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보구나. 네. 30년 전 일로 한국을 원망했는데 그들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한 거였을 테지. 그걸 미워할 일은 아니었어. 아버지 말이의 변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겠구나. 내 딸의 생명을 구해준 나라니까. 그날 밤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편집장에게 제출하면서 말했어요. 처음 계획과는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읽어봤어. 좋은 기사야. 이런 게 진짜 저널리즘이지. 기사가 게재된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기자님 덕분에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박재현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한국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렸다면 다행이고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의 답메일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어요. 한국은 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강에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프랑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마이너스불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샬롯 기자님의 기사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프랑스에도 도입해보고 싶대요. 제 기사가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동생 소피아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언니, 한국 남자친구 생긴 거야?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남자친구는 무슨? 그냥 좋은 사람 만났을 뿐이야. 언니가 쓴 기사 읽어봤는데 완전 로맨스 소설 같던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거든요. 형부 생기면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한강에서 사진도 찍고. 그날 밤 한강 사진을 검색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언젠가 박재현과 함께 그곳을 걸을 수 있을까 상상해봤습니다. 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아버지를 힘들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나라,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 나라였어요. 앞으로 한불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박재현의 관계도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